옛날 고려 말에 태학에서 공부를 하던 하생은 생각이 깊고 재주가 뛰어났지만 집안이 좋지 않고 부모님도 일찍 잃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못했고 부정부패가 심각했던 시기라 능력만으로는 벼슬도 하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생은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귀한 분이 찾아오셨구려. 도성 밖으로 나가 날이 저물 때까지 돌아오지 마시오. 그러면 재앙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짝을 얻으리라. 하생은 이 말에 따라 도성 밖을 나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고 멀리서 등불이 보여 찾아가니 작고 화려한 집이 있었습니다. 대문이 반쯤 열려 있어 엿보니 우수에 찬 미인이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생은 시녀의 인도를 받아 좋은 음식을 대접받았고 시녀를 통해 미인과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에 깃든 여인의 뜻에 따라 깊은 밤에 여인의 방으로 찾아갔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즐거이 희롱하며 다정한 밤을 보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여인이 하생의 팔을 베고 누운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서로 만났는데 갑자기 웬 눈물이십니까? 여기는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시중이신 아버님께서 남을 심히 해쳐서 오라버니 다섯이 먼저 죽고 이제 저마저 죽었는데 옥황상제께서 네 아비가 옥사를 잘 처리해 죄 없는 사람들을 살리니 죄가 많이 갚아져 너는 살려 돌려보내주마 라고 하셨지요. 다만 오늘이 지나면 기회가 없었는데 그대 덕에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운명이니 감히 혼인을 청합니다. 하생 또한 울며 승낙하자 여인은 금으로 된 자를 꺼내어주며 말하였습니다. 이 자를 저작거리 큰 절 앞에 돌에 올려놓으시면 알아볼 사람이 있으니 가지고 가십시오. 하생은 금자를 챙겨서 여인의 집을 떠났는데 뒤를 돌아보자 새로 만든 무덤만 있었습니다. 하생이 자를 돌에 얹고 기다리자 어떤 하인들이 와서 보고는 놀라며 하생을 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시중의 집으로 끌고 가니 시중이 금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금자는 내 딸의 무덤에 묻어준 물건이로구나. 어찌 선비란 자가 도굴꾼 짓을 했느냐? 하생은 웃으며 지금까지 겪은 일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시중은 부끄러운 얼굴로 한참 말을 잃었고 시중의 아내가 주렴 안에서 울며 말하였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틀림없으니 무덤을 확인해 보고 벌을 주어도 늦지 않습니다. 시중은 하인 몇 명에게 하생을 지키도록 한 뒤 여인의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파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의 얼굴은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고 온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집에 도착한 뒤 곧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님께 하생과의 일을 털어놓으니 모두가 놀랐습니다. 시중은 잔치를 열어 하생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하생의 집안을 이유로 딸과의 혼인은 모른 척 했습니다. 하생은 슬프고 분해 여인에게 시를 보내었습니다. 옥에 진흙이 묻어도 마땅히 더럽혀지지 않겠고 봉황이 이미 둥지로 돌아가니 난세를 질 돌아보겠는가. 팔 위에 눈물 자국 아직 선명한데 이제 돌아보니 꿈속의 만남이 부끄럽구나. 시를 받은 여인은 부모의 변심을 눈치채고 아프다며 식사를 거부한 채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하늘에 지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어찌 하늘이 주신 인연을 거스르려 하십니까?
저는 낭구님과 함께 죽기로 맹세하였으니 부디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시중은 부끄러워하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거짓되고 사랑이 부족하여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시중은 곧바로 하생을 불러 혼사를 청하였고 두 사람은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하생은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이 상서령에 이르렀고 두 사람은 아들을 둘 낳고 잘 기르며 40년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생기우전은 조선의 신광한이 쓴 한문 소설인데 신광한은 숙주나물의 유래라고 알려진 신숙주의 손자입니다. 하생이 입학했다는 태학은 고려의 국립대학인 국자감에 설치되었던 분과로 유학을 가르쳤습니다. 높은 관리의 아들만 입학 가능했지만 하생은 특별히 자신이 살던 고을의 수령이 추천하여 태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부패로 인해 과거 시험이 공정하지 못했던 현실 때문에 하생은 태학의 누구보다도 실력이 뛰어났지만 벼슬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하생으로 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쟁이를 찾아가게 합니다. 하생이 도착한 집은 산속에 있는데 귀족 여인이 산속에 혼자 사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인의 정체가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여인은 죽은 몸이었고 죽음의 이유는 아버지의 죄로 인한 하늘의 벌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버지가 좋은 일을 하여 죄를 갚았기에 여인이 되살아나는 것. 하생이 운명에 따라 산속으로 찾아와 여인을 만나 부부 인연을 맺는 것에서 인과응보설과 인연설과 같은 불교의 색채가 보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임을 알면서도 하생이 여인과의 결혼을 결심하는 대목에서는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생은 독일꾼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도 웃으며 대처하는데 이는 하생의 대담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여인의 아버지는 시중인데 시중은 고려의 최고 벼슬인 문화시중을 가리킵니다. 즉 여인의 신분은 고려에서 왕족 다음으로 높은데 하생은 지방 출신이며 집안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신분 차이가 하생과 여인의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생이 여인에게 보낸 시에서 옥은 고귀한 신분인 여인을, 진흙은 하생과의 하룻밤을 의미합니다. 봉황은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상상 속의 새로, 여기에서는 여인을 의미하는데 봉황이 둥지로 돌아갔음은 여인이 다시 자신의 본래 위치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난새는 붉은 깃털에 5가지 색채가 섞여 있고 5음을 낸다는 상상 속의 새입니다. 여기에서는 하생 본인을 가리키는데 여인이 다시 고귀해져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눈물 자국은 두 사람이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여인이 흘렸던 눈물입니다. 아직 눈물 자국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배신한 여인을 생각하니 서로 사랑했던 시간이 도리어 수치스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받고서야 여인은 상황을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혼인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하생은 과거에 합격하여 높은 벼슬에 이르고 아들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로써 이 소설은 애정의 성취, 신분의 상승, 세상에서의 성공, 화목한 가정 등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각종 욕망의 실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